네,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 기자는 어떻게 출장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어제 저녁 비행기로 한국 도착했는데요. 예. 많이 배우고 잘 왔습니다. 해외 출장이었는데 시차 적응이 됐어요, 바로? 아니, 좀 안 된 상태이긴 한데 이 어제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이 높은 충성도. 이제 이 헌신성. 두 번 빠지면 자리가 위험하다. 역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번 또 후배가 그렇죠. 너무 잘해버리면 그렇죠. 또 저의 위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이기주의적이라 지구상 떠났습니다. 모든 이데올로기와 논리를 압도하는 유일한 최강의 논리는 생존 논리다. 그럼요. 이런 거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거 봐서. 네. 오늘 그 본론 들어가기 전에 아침에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메가시티 방안 봤어요? 네네. 혹시 좀 사전에 좀 얘기가 좀 돌았던 거예요, 그거는? 저는 사실 좀 금시초문이긴 했거든요. 국민의힘 출입이잖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그 미국의 어떤 좀 선진 정치와 언론 문화를 보면서 행복하다가 잠깐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아까 하태경 의원도 그러는데 좀 준비는 좀 오래전에 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정책 관련해 가지고 논의가 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밍에 이렇게 꺼냈다라는 건 좀 여러모로 상징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수도권 선거 이제 그 내년 총선이라고 하는 게 김포 그리고 이제 수도권만 선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전국 단위의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서울을 강화시키는 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전국 단위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 얘기는 결국은 합니다. 영남은 그 예전과 똑같이 결과 나올 거고 호남도 똑같이 나올 거고 지방이 미치더라도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지금 딱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글쎄요, 이제 과연 이제 그런 100년지 대계의 한국 어떤 지역 발전의 이슈를 균형 발전의 이슈를 그렇게만 보는 게 과연 근데 맞나?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본방에서도 얘기했는데 국가 발전 전략 차원에서 본다면 그다음에 선거 전략으로 본다면 두 가지 틀인데 선거 전략으로 만약에 본다면 약간 빠른 타이밍이 좀 약간 빠른 것 같지 않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급하다. 저도 좀 그죠? 타이밍상 이때였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획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약간 설익었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들기는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사전에 좀 치밀하게 준비가 됐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 좀 뒤늦게 무슨 타이밍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도권 위기론에 대한 실체가 이제 좀 지난 보궐선거 이후로 드러나면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국면 중에 하나로 이걸 마련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저는 또 형식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정말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그 총선의 어떤 구도를 흔들기 위한 용도라고 본다면 이게 그 공개되는 형식도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라는 거죠. 오히려 치고 나가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나 누가 그러니까 딱 아주 딱 발표식으로 치고 나가면서 순식간에 의제를 확 휘어잡아 버려야 되는데 언론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김포에서 그 어떤 그냥 그 소망 비슷하게 얘기 나오는 걸로 했다가 언론이 취재해서 나오는 식의 이 형식도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남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고향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넓히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 대한민국의 절반이 그럼 서울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정교하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의아한 지점들이 많죠. 그러게 약간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급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빼고 국가 발전 전략 차원은 뭐 논하지 말고 선거 전략만 보더라도 약간 좀 빠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앞으로도 아마 충분히 좀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인물에 한번 초점 맞춰 갖고 좀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른바 잠룡들. 근데 이제는 잠룡도 아니고 뭐라고 하는 거다. 대룡. 대놓고 대선 주자. 그 앞에가 문제라는 말씀이 저는 뒤에가 혹시나 아니 했는데 잠재적인 게 아니잖아요. 더 이상은. 그죠? 잠룡이 아니라 대룡. 그죠? 대놓고 꿈을 꾸는 용들. 행보를 봐야 돼.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홍준표 시장이 엊그제 SNS에 올린 글을 보면 뭐 니네들끼리 해. 나는 총선 뒤에 뭐 다른 세력 쪽에서 하면 돼. 이런 취지로 글을 올렸잖아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그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선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약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당의 주류 권력이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는 사정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새로운 이 당의 새 주류와 함께 본인이 다음 대권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아마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주류 교체다. 네, 당내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틀 안에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그 뭐 여러 물론 이걸 가지고 바로 이거 뭐 신당 뭐 제3지대 뭐 혹은 뭐 이제 그 비주류와 함께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주판을 두들겨 봤을 때 탈당을 하거나 다른 세력과 함께 한다고 해서 크게 이득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제가 뭐 많이 취재는 못했습니다만 홍준표 시장과 좀 가까웠던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면모가 그러니까 한참 당으로부터 압박을 많이 받았던 시기에도 탈당까지 감행을 한 그런 정도는 왜냐하면 본인이 오히려 이 당의 주인의식이 이제 강한 분이거든요. 홍준표 시장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나갈 거면 뜨내기들이 니네가 나가지 내가 왜 나가 약간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아마 그 시나리오까지는 조금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꼭 탈당일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진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제는 그것이죠.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선전하지 못할 것이다. 진다고 라는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 전제를 통해서 어차피 내년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당의 주류가 될 것이고 나는 그들과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뭐 허리를 숙이거나 혹은 뭐 손을 잡고 뭘 맞춰주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홍준표 시장의 결연한 의지라고 볼 수 두 있는 분의 것 진단이 같은데요. 같네. 예. 주류가 교체될 테니까 어차피 끝날 뭐 지금 주류 별로 신경 안 쓴다. 네, 심지어 근데 그런 이야기를 홍준표 시장이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징계받았던 국면 그리고 이제 그 상임 고문 자리에서 해촉됐던 국면에서도 이미 이제 몇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자기는 이제 이 지도부가 아니라 내년에 살아남을 사람들과 함께 정치를 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김기현 대표를 이제 직격한 바가 있는데 사실 홍준표 대표는 이제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상황도 굉장히 잘 읽는 사람이지만 또 개인 캐릭터로서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법에 대해서. 예, 또 특히 이제 어떤 누군가를 저격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개인적인 섭섭함과 혹은 좀 원망 같은 게 섞여 있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김기현 대표와는 계속 안 좋았던 것들이 꽤 쌓여 있는 상황이고 그 특히나 상임 고문을 해촉하던 때에 본인이 이제 했던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그 5월 1일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1주년이었던 지난 5월 달에 이재명 대표와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청에서 만난 바가 있거든요. 굉장히 그날 여러모로 좀 주목을 받았던 행사인데 그때 당대표가 옹졸해서 말 한 잔 잘 안 듣는다 이런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 앞에서 김기현 대표를 일정 부분 뒷담화 사실 이건 앞담화죠. 앞담화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봐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근데 주류 세력 교체라면 지금의 주력은 윤석열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주류가 교체되는 것은 윤석열 세력이 뒷전으로 밀린다는 얘기가 됩니까? 그러면 당정 관계가 어떻게 바뀐다는 건데? 그러니까 뭐 당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용산에서 그립을 계속 가지고 나가는 것 자체가 당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게 실증적으로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총선에서 어떻게 선거를 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결국에 좀 많이 밀리게 된다면요. 그렇게 되면 당에서는 다음 그 생존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바로 또 혁신이니 뭐 비대위니 뭐 당정 간의 거리두기니 뭐 당이 정부에 좀 쓴소리를 해야 되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최소한 얼굴에서의 소위 친윤 색깔은 지금보다 더 뒤로 밀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런 당에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게 왕자의 게임에도 보면은 등장인물이 카오스 이스 더 레더라는 말을 하거든요. 혼돈은 사다리다. 그러니까 당의 혼란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거를 사다리 삼아가지고 본인이 다시 한번 당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구상은 아닐까. 그러면 두 번째 안철수 의원 있잖아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준석 전 대표 제명운동을 시작을 했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는 현재의 주류와 맞짱을 뜨는 사람이고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의 스탠스는 뭡니까? 우선 생존이죠. 플랜은 뭡니까? 네, 무엇보다 생존입니다. 예, 그게 우선은 안철수 의원이 지금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김은혜 수석을 비롯해서 다른 경쟁자들이 본인 지역에 다시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긴장감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경계심.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이제 그것을 우선 생존 이후에 어떤 스탠스를 펼쳐 나갈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로는 우선 그리고 주변에서 듣기로는 이제 그런 지점들이 크고요. 그것이 해결이 된다면 이제 당내 여러 가지 본인 세력을 이제 강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여러모로 이제 정치는 타이밍이라는 지점들이 큰데 지금까지 봤던 안철수 대표의 수들은 사실 타이밍적으로 좀 여러모로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이 그 먹히느냐 안 먹히냐는 둘째치고 안철수 의원의 이제 머릿속 플랜은
포스트 김기현을 노리고 있었다. 혹시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될까요? 그러면 대권 주자는 모두 다 이제 그런 자리를 생각을 할 것이고요. 특히나 당의 기반이 약한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그런 것들이 아주 선결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죠. 그래요. 안철수 의원은 아마 이제 지난 몇 번의 이제 그 당내 선거를 통해서 많이 체감을 했을 겁니다. 당내 본인 기반이 너무 없다. 그리고 본인이 당내 기반을 확보하지 않게 되면은 다음 대권이든 뭐든 행보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걸 아마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항상 정치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이제 본인의 몸값을 좀 부풀린 다음에 이제 그 몰아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러핑 후에 몰아주고 그 이제 몰아준 상대로부터 그 사람이 승리했을 때 개평을 얻는 식으로 이렇게 정치를 해왔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그러면서 변번이 있었던 단일화 타이밍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를 해왔는데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가장 국민의힘 내에서 주가가 높아질 때 인기가 많았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오세훈 시장하고 보궐선거 단일화 하느냐 마느냐 이랬을 때 당 내에서 오세훈으로는 안 된다. 안철수를 모셔와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당내에 막 친한들이 막 등장했어. 막 이럴 때였단 말이에요. 대선 때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철수랑 단일화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해가지고 이준석 전 당시 대표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단일화가 추진됐잖아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놓고 보니까 안철수 의원은 더 이상 효용이 다해버리니까 본인 편이 아무도 없죠. 지금 당내 상황에서.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은 당심을 중심으로 가는 경선 선거에서 당내 경선에서 본인이 원내 이 아군이 없는 상황에서 당원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준석 제명과 같은 카드를 꺼내 들어서 본인이 좀 인기를 만들어 놔야겠다. 이런 정도로 이 스텝을 생각했던 게 아닌가. 만약에 근데 대사면이 이루어지고 이런 통합 분위기가 되면은 완전히 저기 헛짚은게 되는 겁니까? 그럼 안철수 의원은? 이미 약간 헛짚은 느낌이 없잖아요. 사실 처음에 얘기했을 때도 좀 그렇고 분위기가 좀 당내에서 별로 호응이 없잖아요. 이걸 하게 되면은 막 뭐 지도부든 어디든 나와가지고 같이 막 이끌어가지고 제명 운동 같이 하자라고 역시 이때다 싶어갖고 친윤이든 뭐든 나서줄 줄 알았는데 왜 공개적으로 나서주는 사람은 거의 없고 오히려 뭐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그만들 좀 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제 요청이 들어올 정도가 되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한 명만 더.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를 두고 뭐 최근에 사람을 조용히 모으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돈다면서요? 뭐 정치인이야 모두가 사람을 모으는 게 일이기 때문에 네. 이걸 뭐 특별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가장 눈여겨볼 지점은 그건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오세훈 시장의 측근이라고 불렸던 이제 이창근 대변인이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하남에 이제 그 당협위원장으로 가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이용 의원이 거기 이제 출사표를 던졌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그 자리까지 가가지고 일정 부분 이제 당원 교육에서 강연을 하면서 지원 사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오세훈 시장한테는 중요한 바로미터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하남이 분구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친윤 뭐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이용 의원과 그리고 오세훈 시장 측근 이 이제 자리를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은 굉장히 여러모로 이제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상황인데 오세훈 개라고 할 만한 사람이 많이 없어요. 특히 좀 원내 인사들 중에서 오세훈 개? 라고 부르될 만한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본인이 이제 대권을 가겠다고 한다면 확실한 본인들의 이제 세력화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다 보니까 이번 총선에서 다음에 당선이 되고 나면은 오세훈 시장이 대권을 확실히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포진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가 지금 쉽지가 않다 보니까 오 시장이 이런 행보들을 최근에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뭐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이제 오신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광진으로 옮겼잖아요. 근데 사실 광진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은 아니죠. 사실은 민주당 우세 지역이니까요. 근데 저번에 이제 좀 경합 지역이었던 건 맞죠?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추미애 본인 전 장관이 본인이 직접 등판할 가능성까지 뭐 제기도 되고 있고 지금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고민정 의원 지역 지금 그렇죠. 네. 또 승계 과정에서 여러 것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지역구에서 대진표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신환 의원이 광진을해서 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어렵게 그러니까 된다고 하더라도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외에 그러면은 다른 지역구에 오세훈 시장을 도와줄 만한 인지도 있을 만한 후보가 누가 있을까? 어렵죠. 지금 뭐 강철원 전 정무부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좀 리스크가 있어요. 이전에 어쨌든 양재동 파이시티 관련해가지고 인허가 비리 사건에 연루가 됐었고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쨌든 이게 오세훈 시장이 보좌로서 데리고 있으면서 쓰는 데 있어서 계속 공격을 받았던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측근이고 오세훈 시장이 너무나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는데
보좌가 아니라 이 사람이 따로 독립해가지고 국회의원 출마해서 배지를 달아가지고 도와주겠다. 요거도 또 이 부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또 과제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광진 관련해서는 하나만 좀 덧붙이면 이제 아까 이제 추미애 전 장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그 지역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옆 지역구를 간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있어서 전해숙 지금 의원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그 자리에 리턴 매치는 다시 이제 오신환 전 의원과 이제 고민정 의원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물론 뭐 상황은 열려 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오세훈 시장이 친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요 이야기를 하나 더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당내 세력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제 큰 마이너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니 홍준표 시장은 뭐 당내 세력이 그렇죠. 있나요? 사실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모든 이제 대룡들이 사실 당내에 자기 사람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대부분 친윤 일색이고 바로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밀어놨던 걸 얘기하면 굳이 탈당 카드가 필요 없는 게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은 단체장이에요. 그러니까 2026년까지는 단체장의 임기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원격 조정을 하면 돼요. 굳이 탈당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 세력을 그때 꾸려갖고 자기가 일선에 나설 수도 없어요. 단체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근데 단체장을 그만두는 건 대선과도 리스크가 될 테니까 못하고. 그럼 원격 조정을 해야 되는데 대리인이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당내에. 예. 근데 그거는 총선 결과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제 지금처럼 이제 지금의 전망처럼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친윤 주자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뭐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원희룡 장관은 사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가 될 것이고요. 이제 비윤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 심지어 이제 반윤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준석, 유승민 이런 사람들의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죠. 쉽게 이제 그 줄을 다시 서게 될 거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사실 이제 친윤 그룹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이념적 동지라고 하기는 어려운 지점들이 있고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대선에서 점점 더 몸을 불려가지고 지금 이제 자리를 잡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는 일부가 지금 또 이탈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원희룡 장관은 정기국회 끝나면 당에 복귀하는 거 맞죠? 총선 출마하는 거 맞죠? 지금 이제 원희룡 장관 그리고 한동훈 장관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그럼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 해서 만약에 그 원내 입성을 해서 다시 당으로 돌아간다고 쳐요. 비윤이 되지기는 힘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누가 봐도 그거는 저기 뭐냐면 경천 동지할 일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 원희룡, 안철수, 한드름 당 밖에 오세훈, 홍준표, 한드름 원외에. 네네네.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그 차기 그러니까 경쟁 구도도 이렇게 짜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중간 지대가 비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저는 약간의 이제 지대를 살짝 다르게 설정을 하는데요. 어떻게? 그러니까 반윤, 비윤, 친윤 스탠스로 좀 나뉘는 게 아닌가라고 또 반윤, 비윤으로 나뉜다? 이게 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더 각을 세우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중간 지대의 비윤으로 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오세훈 시장 뭐 그리고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각을 세우는 건 아니거든요. 대통령을 직격하거나 이제 이분들의 과제들이 굉장히 남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친윤이라고 하는 공간도 이미 너무나 확고하게 있거든요. 아니 아무튼 좋은데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 자기가 직접 나설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네. 그죠. 그러니까 총선에서 본인이 직접 뛰거나 아니면 뭔가 개입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총선 결과에 따라서 득실도 더 크게 얻고 크게 잃게 되는 건데. 근데 조금 전에 김은지 기자의 분석대로라면 그래서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이른바 반윤, 진성 반윤과 손을 잡을 여지도 별로 없다고 지금 반윤과 비윤을 가른 건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너무나 확고한 스탠스를 이준석 전 대표와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가 기본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비어있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지점이고요. 두 번째가 결국 이제 주류 당원들과의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들도 사실은 이제 완전히 반윤 자리로 갔을 경우에 그게 쉽냐라고 했으면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끝나고 대구시장을 갔던, 그러니까 내가 당주류와 이제 결합하지 못했다라고 본인 리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공간을 가기 어렵게 만드는 여기서 거죠. 묘한 지점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딜레마적 상황 비슷한 게 나온 게 뭐냐면 홍준표 시장 봉쇄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진다면이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주류를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내가 일정하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만약에 설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그 대리인을 내세워야 되고 그 대리인은 말 그대로 대리인이 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주류 교체가 되기 때문에 용산에 정확히 세울 때는 각을 세워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중량감과 대가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 아무리 둘러봐도 없거든요. 있나요? 두 분은? 아니 근데 이제 김은지 기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결과가 썩 좋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집단이 그렇게 어떤 이념적인 어떤 뭔가 숭고한 가치를 추구한 집단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의 생존에서 각자도생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럴 만한 대리인들이 생길 것이다. 그 상황이 되면은. 총선 이후가 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처음 왔을 때는 모든 의원들이 하나같이 뭐 혁신이니 쇄신이니 우리 기본소득 공부해야 되니 막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 혁신의 아이콘을 대대셨던 사람들이 사라져버렸죠. 당의 줄과 바뀌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모두가 하나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용산과 함께 뭐 당정일체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총선 치러서 총선을 패배하게 된다면 당연스럽게 이런 목소리는 사라지게 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뭐 무릎 꿇고 사과하고 이제 당이 정부에 할 말 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해내겠습니다. 깃발 들고 나서겠죠. 그러니까 디테일로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점검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다만 큰 틀에서 놓고 본다면 홍준표 대구시장 말대로 만약에 총선에서 진다면 다른 건 몰라도 이른바 그 대룡들이 대놓고 움직이는 이제 양상들이 시작이 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사실 식물 상태에 빠질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이거는 이 진단은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는 그렇죠. 것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내년 총선에서 어려운 가정만 하고 있는데 사실 거꾸로 봐서 뭐 또 지금 상황을 굉장히 잘 메이크업해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상황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야기는 국민의힘이 총선에 진다면 홍준표 시장은 거의 확신 비슷하게 SNS에 썼기 때문에 근데 그건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거니까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다음에 예.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러면 누가 그러니까 대표가 되면 점지해 놨는데 떨어지면 원내 진출 안 되고 그것도 말짱 도루묵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뭐 워낙 이제 정치 몇 단들이시기 때문에 열려 있는 생물적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홍준표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본인의 어떤 개인 캐릭터로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전 좀 많이 여전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홍준표 시장이 껄핏하면 SNS에 막 그 중앙정치 얘기를 계속 쓰잖아요. 그 장면을 지켜보는 대구 시민들은 어떤 심경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대구 자체에서 그렇게 홍준표 시장의 평가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안에 결국은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 자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대구 시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너무나 많은 글을 쓰고 심지어 썼다 삭제했다 이런 설화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뭐 조금도 뭐 하나 썼다 지웠다고 기사 떴던데. 예, 유권자들이 아마 피곤해할 수는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구 시장들이 오로지 대구 이제 시정에만 대구 시민들이 대구 시정에만 집중해주고 글 같은 건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만 보는 건 좀 아닌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 시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는 이 심리도 깔려 있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죠. 홍준표 시장이 대구로 간 게 사실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두고 깔아둔 포석이긴 할 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대선 때려서 복귀를 해보면은 홍준표 시장 측에서는 당시는 사실은 원래 그때 최소한 측근들은 이번이 아마 홍준표 시장의 대권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흩어졌던 보좌진들이 싹 모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비록 경선에서 안 됐지만 오히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가능성을 본 거죠. 당심에서 안 돼서 밀리긴 했지만 민심에서 확실히 우리가 바람을 가져올 수도 있네.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당심만 잡게 되면은 분명히 뭐 정말로 다음엔 해볼 수 있겠다라는 계산기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디로 가서 어떻게 포석을 준비해야 당심을 잡을 수가 있을까? 만약에 이제 어젯밤 썼다고 지웠다 하는 그 이제 페이스북 글처럼 뭐 친윤 세력을 저격하고 이런 글을 대구시장이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그냥 서울에 있는 한 국회의원으로서 썼다고 하게 되면은 대구 시민들이나 뭐 TK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썩 좋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더 부정적이었다. 근데 대구시장으로서 시정을 직접 해내고 있고 그 시정을 체감하고 있는 대구 시민 입장에서 그래 뭐 홍준표 시장이 뭐 자기 할 일 하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좀 신뢰관계가 라포 같은 게 생기는 거죠. 하다 보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런 점까지 염두를 해두고 내가 대구에서 자리를 하면서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측과 어느 정도 각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정치적으로 유익하고 본인 대비 적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취재하면서 느끼기로는 이제 홍준표 시장의 사실은 더 큰 과제는 당원들이기보다는요 당 의원들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래 같이 이제 정치를 했던 분들이 많잖아요. 오래 지켜보고. 근데 홍준표 시장이 가졌던 이제 말로서 준 상처라고 하는 것들이 개별 의원들이 만나보면 그걸 굉장히 오래 기억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뉴스 한 줄이고 이렇게 지나가는 뉴스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나 들으면 생각이 나는데 당사자들은 본인을 향해서 바퀴벌레라든지 무슨 냄새 이런 아무튼 굉장히 들으면 상처가 될 만한 말들을 콕콕 찔러서 했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만나도 그때 나한테 그런 얘기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풀어야 될 과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한홍 의원이나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홍준표 시장하고 같이 움직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심지어 장제원 의원도 2021년 초만 하더라도 저 김종인 위원장이 맞아. 홍준표 꼬붕이라는 말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했던 발언이니까 그대로 옮기는 건데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또 그대로 갚아가지고 노태우 꼬붕 이런 식으로 설전을 벌일 정도로 그 당시는 홍준표 시장의 측근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남아있지를 않으니까 옆에. 홍준표 시장도 관철수 의원도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게 참 항상 문제죠. 네. 본인 입으로 독고다이라고 하니까. 그 야권으로 가서 또 그 관심의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총선을 치를 건 이제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낙연 전 대표는 공간이 있느냐? 정치적 공간이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인데 뭐라고들 근데 또 이제 인터뷰 시작하고 했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슬슬 이제 정치행보 시작하는 거잖아요. 공간이 어디서 어떻게 열릴 수 있는 겁니까? 우선은 지금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대학가에 강연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독서 모임, 유료 독서 모임에서 이제 클럽장이 돼가지고 이제 책을 읽는다라고 하던데요. 주로 좀 젊은 사람들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미래라고 하는 하나의 영역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전 총리 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똑같은 말씀이신데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사실 이낙연 총리의 공간은 없는 게 사실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고민이 있는 것인 것 같은데요. 또 게다가 이낙연 총리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엄중, 진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조금 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신경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예열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얼마나 예열됐는지는 측근들과 당사자의 온도 차이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대위원장 시켜줄 것 같지는 않고, 그죠?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을 우리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 맞춰 가지고 그에 대해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주어진 상황이 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해놓는다. 그러니까 예열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 예열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가 아니라 미리 좀 대비를 해놔야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거기에 내가 맞춰 갖고 다음 액션을 취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 구상을 가지고 최근에 이제 대중과의 접점을 확실히 늘리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비명계의 구심점이 그동안 오랫동안 없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어찌되었든 이낙연 전 총리가 움직여주고 하면 할수록 비명계 입장에서는 당에서 통합이라고 하지만 혹시 정작 공천 때 되면 우리 다 학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을 때 그래도 이렇게 좀 나서가지고 대리로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비명계 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방송 인터뷰나 라디오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일종의 각계 전투를 벌여왔던 시기거든요. 개별적으로 발언들만 있었고 하나로 모아가지고 얼굴이 돼가지고 비명계 입장은 대체로 이거고 비명계 지금 이런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으니 이런 점들의 요구를 대리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일단 포지셔닝을 갖고 가는 것만으로도 일단 이낙연 전 총리는 본인의 존재감과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대리하고 있어. 이런 정도의 사람들과 세력을 대표하고 있어. 요거를 다시 리크레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 후에 행보가 무엇이 되었든. 근데 빅텐트 언급한 적이 있나요? 빅텐트야 사실은 선거가 다가오면 진보건 보수건 그리고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모두가 외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선거에서 늘 나오는 이야기다라는 의미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양극화적인 지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이낙연 총리는 좀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독서 모임에서도 읽는 첫 번째 책이 왜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는가라는 에즈라 클라인 책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좀 양당의 정서적 양극화, 정치적 양극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문제 의식이 아마 이제 빅텐트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빅텐트 언급했던 거 보게 되면은 그 빅텐트에 우리가 갈 수도 있어라는 뉘앙스라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정치 상황에서 제3지대에 대한 공간이 좀 꽤 있어, 약간 요 정도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때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비주류나 당의 비주류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신당으로 가든 뭐 제3지대로 가든 하려면은 명분도 좀 쌓여야 되고, 그 명분 쌓인 거에다 불을 붙일 만한 촉발 사건도 있어야 되는데, 여당에 비해서 야당은 아직까지 물론 이제 그 갈등의 역사는 깁니다만 최근에 당에서 공식적으로 어쨌든 통합의 기조로 가겠다라고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낙연 전 대표든 비명계가 갑자기 이제 확 그 핸들 꺾어가지고 우리 다 탈당해버릴 거야, 혹은 뭐 신당으로 가버릴 거야, 이렇게 좀 얘기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른바 비명계가 총선을 앞두고 집단 행동을 해서 뛰쳐나와서 이른바 제2의 분당 사태를 만든다라면 모르겠는데 그 가능성 거의 없죠. 일단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이낙연 전 대표는 롤이 없고, 그렇다고 본인이 총선에 출마를 하나요?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출마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모양새가 어떤지 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안 한다라면 대선까지는 너무 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선까지.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깝깝한 게 아마 그걸 거예요. 그 뭐냐면 어떻게든지 정치적 공간을 열어야, 지구전을 하더라도 진지가 있어야 지구전을 하는 건데 지금은 풍천 노숙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제일 깝깝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정치적 계기를 지금 확보를 못한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 아니냐. 이제 그 계기를 친명계가 만들어주느냐 아니냐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친명계가 왜 만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혹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객공천 리스트라고 돌아다니는 거 있어요. 자객공천 학살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비명계가 지금 그 갖고 있는 지역구들 중에 여기를 찍어가지고 지금 친명계 인사 이런 사람들을 자객으로 내보낼 것이다라는 리스트가 지금 막 돌고 있거든요. 뭐 조선일보 같은 건 아예 뭐 저기 도표까지 만들어서 보도까지 한 판이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 현실화가 되면 그게 계기가 되겠죠. 그런 게 만약 현실화. 근데 제가 볼 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그래서 나 경선 안 해, 에이씨, 나갈래, 이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설령 뭐 자객공천 리스트가 돈에 그래서 경선에서 뭐가 한다 하든 그건 수용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선 결과이기 때문에 불복이 돼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움직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큰 변수가 되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아무리 둘러봐도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진지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 계기가 없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되는 순간에 이게 제일 깝깝한 노릇일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정치부 기자들이시니까 정치부 기자들도 정치인들의 말을 한마디 말을 받아가지고 기사화를 하는 것도 이게 이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구나라고 하는 걸 깔고 그 말을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는 아무리 말을 해봤자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 아닌가요? 정치부 기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분이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전개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이 밑그림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 그러니까 총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서 사실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긴 한데요. 뭐 보면은 비명계 의원들 몇몇들도 좀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는 요즘이 있더라고요. 뭔가 내부적으로 고민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뭔가 결론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다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내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건지 좀 다 물음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 접촉을 그런 면에서 보면 비명계라는 표현이 맞느냐?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낙연 총리 쪽 인사들은 친명계라고 지금 나오는 소위 말하는 가결파 5인 그리고 친낙계 의원들은 좀 다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선거 때 같이 했던 사람들 뭐 일종의 그 수시로 이제 논의하고 만나는 그룹과 지금 이제 나오는 가결파 5인이라고 하는 인사들은 조금 결이 다른 지점들이 뭐 겹치는 사람도 있지만 다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더라도 사실 지금 이제 친낙이라고 하는 그룹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좀 결집력이나 구심점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죠. 개라는 말을 붙이기 위해서 말 그대로 개파로서의 그룹핑이 이루어졌을 때나 이제 붙일 수 있는 단어가 되는데, 표현이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여든 야든 다 개파를 구축하는 게 사실 모두의 관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굳이 뭐 한다면 뭐 그런 건 있겠네요. 아까 홍준표 대구시장 그 진단에 준해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그런 면에서는 이제 누구에게든 공간이 열릴 수 있기 그럴 때는 때문에 공간이 열리겠죠. 예. 당연히 열리죠. 이재명 체제는 어떻게든지 간에 예.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그거 아니고서는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림이 안 그려져 가지고. 그죠?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두드림 이렇게 마무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